네, 오늘 금융 강좌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보고서 2015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의 업무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지급결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급결제 관련해서 핀테크 확산이니 이러면서 관심들도 높아져 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금융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결제 보고서는 이제 한국은행에 7대 보고서가 있어요. 모두 다 이제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인플레이션 보고서,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 경제전망보고서, 지급결제 보고서, 그리고 연차 보고서,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을 1년에 딱 한 번 혹은 이제 분기별로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그런 의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한국은행에 담당하고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최근의 지급결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인 지급결제 제도 감시 및 정책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결제 동향과 리스크 관리, 끝으로 한국은행의 향후 지급결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는 하는 법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렇게 두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결제 업무는 그 두 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결제 주요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사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한 거긴 한데, 이제 들으시기에 좀 전문적인 조금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강좌에서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블로그에서 좀 다뤄놨어요. 그 부분을 좀 오버뷰 해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쪽으로 와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셔가지고 설명 듣는 내용 중에서도 이제 이 부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한 절반은 좀 얻고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물건을 사고 이렇게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지급결제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카드 등 이런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인데요. 사실상 근데 단계가 지급, 청산, 결제라는 세 개의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또 인터넷 뱅킹 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나와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제 지급 의무 관계를 행사를 하는데, 즉 지급 행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개인 간에는 지급 행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결제는 다 이제 그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들끼리 이루어지는 결제, 최종적으로 그걸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 청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계좌 이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지금 망을 타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 망이라든가 ATM 망이라든가 그 망을 이제 금융결제원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금융결제원이 중간에서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계산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을 주고받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 청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급이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룰 때까지는 이렇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청산, 결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 두 개를 지급,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어떤 그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게 되면 내가 바로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은행이 돈을 바로 넣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행위가 바로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즉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바로 받아요. 그렇지만은 두 당사자들의 거래은행들 사이의 이 결제는 즉 결국 돈이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한국은행 계좌가 있거든요. 두 은행들이 거기서 11시에 오전 11시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개인 간의 지급이 일어나고 금융결제원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 다음날 한국은행 당좌계좌에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청산, 최종 결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뱅킹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내 거래은행 이 돈을 주는 시점은 그 다음날 11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급과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청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지급결제 제도라는 것은 그럼 이러한 지급, 청산, 결제 이게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인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급 수단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현금과 뭐 각종 망들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들,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급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그 일을 해오다가 점차 금투사들, 즉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들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죠. 신용카드사들 카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핀테크 이런 거 확산되면서 비금융 기업들, 즉 금융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에서 충분히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라든가 또 증권거래 같으면 예탁결제원 이런 거 그리고 정보기록 기관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설립을 했지만 이제 TR이라고 트레이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율할 법규와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를 이루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조금 좀 개념을 시스템으로 조금 좁혀보자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게 한은금융망이라고 있는데 한은금융망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 총액 결제, 즉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주고받아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은망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ATM 공동망, 뭐 CD 공동망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공동망, 그리고 증권 결제를 위해서 증권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액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날 11시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DNS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Deferred Netting Settlement, 그러니까 이연돼가지고 그러니까 늦춰진 차액 상쇄한 결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은행들이 근데 금융결제원의 소액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제들은 은행들끼리 차액을 정산을 해요. 그걸 결제원이, 금융결제원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 차액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11시에. 그 다음날 11시에. 그게 이제 이 DNS 방식에 의한 결제라고 하는 거고요. 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과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치 교환형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는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증권이면 증권과 대금, 한쪽이 증권을 줬는데 한쪽이 돈을 지불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의 결제에 있어서는 DBP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Delivery versus Payment, 즉 동시에 증권 실물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DBP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외환도 통화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게 되면 그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시에 원화와 미달러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동시에 해주는 CLS 은행이 하는데, 그런 이제 Payment versus Payment, 그래서 이제 동시에 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 한국은행의 이 금융기관들이 커런트 어카운트, 당좌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대금 결제는 다 한국은행 한은망을 통해서 당좌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 전체 직결제 시스템에서의 대금 결제는 다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장하고 연결을 해보자면 결제가 시장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의 그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결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쉬운 것부터, 이런 증권시장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파생상품 시장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외환시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자금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모든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급행위가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청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이든 외환이든 어쨌든 대금의 결제든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국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금융망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거액 결제 시스템, 금액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거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중앙은행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있을 때 역사적인 배경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그 중앙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것이 잘 없었어요. 19세기 중반 이후가 돼서야 이제 상업은행들로부터 지급준비금을 받기 위해서 예금 계좌를 트게 했죠. 그게 아주 큰 변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한 큰 대표적인 은행에다가 모두 계좌를 튼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결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청산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청산기관이. 그 옛날에도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청산소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기관들은 중앙은행이 지금 하고 있던 결제 업무를 그 청산기관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청산기관은 발권력이 없으니까 이 청산해야 될 이 기관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참가기관들이 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금융위기로 퍼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서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좌 계좌예요.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 이거는 통화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급결제 전반적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감시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급결제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뭔가 감시, 감독, 규제 관리를 해야 될 기관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것은 이제 감시역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감시라는 것은 그 영역이 조금 이제 규제라든가 이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참고로 이 지급결제 부문에서 대해서 정책 당국을 이제 한국은행과 또 다른 데를 얘기를 하자면 금융이라든가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감독 당국들이죠. 감독 당국은 실제로 시스템 운영하는 기관, 예를 들면 거래소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이제 감독을 해요. 거시건전성 혹은 거시건영 경영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일반 참가 은행들에 대해서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그런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체로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시스템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도 하고 개선 권고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공동 검사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제도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발전 촉진자로서의 역할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대략적인 지급결제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1년 동안 이제 지급결제 보고서 백서를 만들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최근 이제 이슈는 3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금융 보안 문제, 그리고 글로벌 규제 이행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인프라 연계 논의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슈 부분들이 조금 쉽게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흥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변화는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의 은행으로부터 비금융 기업들, 즉 요즘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제조회사 삼성까지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디지털 통화니 분산 원장 기술이니, 즉 새로운 ICT,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결제 패러다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금융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그 편의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경쟁과 어떤 그런 혁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또 한쪽 면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고객들에 대한 그 입지가 약해지는, 즉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은행들의 그 어떤 지급결제 업무에서 갖고 있던 그 독보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비금융 회사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비금융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지금 어떤 영역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지털 통화와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도 바로 뒤에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파라다임적 변화 중에서 하나는 비금융 기업들이 지급 서비스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면에서 분산 원장, 디지털 통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비금융 회사 지급 서비스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각종 페이들, 그리고 머니들, 또 최근에 잘 알고 있던 삼성페이라든가 또 알리페이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핀테크 기술이 결합된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인가라고 봤을 때 몇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결제라는 것은 지급청산결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한 거냐면 지급 부분, 즉 지급해주는 부분의 말단에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결제 수단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 혹은 개인을 인식해주는 어떤 개인 인식 기능 기술들, 그 부분들이거든요. 이 기술들은 대부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편한 걸 찾다 보니까 송금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하고 다르게 뭔가를 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계좌를 연결을 하든 어쨌든 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나는 변화들은 ATM기에서 이제 카드 없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즉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해서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삼성페이가 작년 8월인가요? 9월 달에 이제 론칭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간편결제 시장에서 지금 거의 독보적인 위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삼성페이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 이런 페이들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그 마그네틱 방식, 즉 신용카드가 단말기는 편의점 같은 거 아니면 다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IC 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서서히 좀 보급되고 있고, 90% 정도가 그 마그네틱 방식의 옛날 방식의 그 단말기거든요. 그 기술을 그 스마트폰에다가 기술을 내장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즉 결제의 범용성이 되게 넓어졌다. 이걸로 결제가 될 수 있는 데가 거의 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이제 거기 없다 보니까 가맹점만 된다든가, 그죠? 뭐 바코드니 뭐 QR 코드니 그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오프라인에서. 또 한 가지 삼성페이가 강력한 것은 개인 인증도 되게 간편하죠. 지문 한 개 혹은 패스워드, 그 비밀번호 하나, 그런 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 면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리성, 범용성 뭐 이런 면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페이가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삼성은 이제 그 키를 잘 파악한 거죠. 그쪽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알리페이 중국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리페이가 노린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을 장악할 때 알리페이가 노렸던 것은 중국인들의 민족성,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건을 받은 걸 하지 않은 순간은 돈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잘 안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난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리페이가 내가 중간에서 나한테 돈을 다오. 그럼 그 돈을 내가 받았다는 걸 판매자한테 알려주고, 판매자는 물건을 주고, 그러면 물건을 샀던 사람이 물건을 받았소라고 알리페이에 얘기해주면 알리페이가 그제서야 판매자한테 돈을 넘겨주는 거죠. 중간에서 그 신뢰, 그걸 믿을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역할을 알리페이가 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중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결국 이것도 신용카드가 절대로 발전을 못해요. 안 믿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안 믿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현금만을 하다 보니까 이 알리페이가 했던 것은 신용카드로 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충전 방식, 계좌를 연결하든 현금화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전자지갑, 혹은 화폐일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장악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뱅크 월렛이 2014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시작될 때 조금 잘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회원들을 상대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회원수가 워낙 많고 하니까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 스스로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계좌에서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 방식으로 했고, 그 충전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뱅크월렛 카카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돈을 송금을 받은 사람은 바로 돈을 못 찾아요. 그 다음날 찾아야 된다고, 이런 불편함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도태를 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가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은행들이 제휴를 해가지고 워낙 기능이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계좌를 연결한다든가 이 서비스를 같이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속화되는 경향들,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수수료를 안 매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마 카드사하고 은행들한테 수수료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관계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산원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즘 하도 이 지급결제 부분 말고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분산원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분산된 랩처, 원장이에요, 원장. 기존에는 우리 개인이 은행에 거래를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은행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그 정보들도 다 한국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결제원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액망을 쓰게 되면 그 거래 정보들이 다 청산소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현재 모든 거래의 기록 관리들은 어떤 기관이 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중앙 집중화된 어떤 기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돈을 받겠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규제도 있을 것이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분산을 해버리죠. 중앙 집권화하지 말고 이 발상이 이제 분산 원장에 나오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즉 예금은행에 돈을 예금을 한다든가 거래를 하는 개인들이 각자 어떤 특별한 네트워크, P2P 방식이라든가 개인과 개인 베이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원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안해낸 게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금은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은행들끼리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시스템을 한다면 그건 이제 그 예금 은행들 간의 P2P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의 예금 계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산소 역할을 하는 뭔가의 거래 기록 관리를 해줄 데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즉 이것은 지급, 청산, 결제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뭔가가 기록되고 관리되는 어떤 대상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제3의 기관에 맡기지 않고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즉 집중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P2P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뭔가를 거래를 기록하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이 분산원장의 세대 장점은 고도의 인프라, 즉 어떤 기관 설립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무진장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 조직이 있으니까 규제도 그렇게까지 까다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참가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너무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분산화되는 원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의 한 종류예요. 이게 거의 90%를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인데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분산원장 기술이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모두 그 거래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거래된 기록 관리를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산원장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술들 중에서 뭔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즉 이중 계산은 아주 유용한 개념인데, 즉 뭔가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돈을 한번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욕구가 제일 클 거라고요. 그걸 이중 지급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죠.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어요. 대신 그런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10분마다 발생한 거래를 승인한다든가 1초에 7건밖에 못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것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죠. 비트코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이 관여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일본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2000년, 2008년, 9년 이럴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드가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미달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한 그런 것들이 막 퍼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달러를 갖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것에서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같이 어떤 그런 유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욕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무안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간편 결제라든가 이렇게 좀 편리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증 절차가 이제 간소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편리함 뒷면에는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될 위험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또 신용카드 계좌 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금융보안 사고가 터졌었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서 뭐 바이오 인증이라든가 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보통 때 보이던 패턴과 다른 거래를 통해 탐지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중앙은행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이 사이버 보안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구 그리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준수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이제 방안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다양한 이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 금융 안정을 위해서 적용되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급결제 부분에서도 이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문제점을 찾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2012년도에 새로운 국제 기준을 이제 서로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국제적 나라별로 지금 점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점검에 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금융시장 인프라 그림에서 보여줬지만, 이 자금 시장, 한은망이라든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망, 이걸 자금 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권 쪽에 청산 쪽에 CCP 이런 문제들은 조금 평가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랑 같이 하는데, 이제 자금결제 부분은 한국은행이 주무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증권결제 쪽은 이제 금융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는데, 금융위 쪽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융위는 워낙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다 못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기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국제기준에 의해 이행의 노력을 하고 있는 다른 이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EU 이런 나라들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미국에 있는 CCP라는 것은 Central Counterparty라고 해갖고 중앙 청산소, 중간에서 이제 각 거래자의 매도한 사람한테는 매입자 역할을 해주고 매입한 사람한테는 매도자 역할을 해주면서 결제를 보장해 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CCP잖아요. 그 CCP 특히나 증권결제 부분, 증권시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데서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이 나라의 규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 수준의 규제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국금융회사, 예를 들면 미국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 거래소가 미국에서 허용하는 그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우리랑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가지고 우리 금융기관들을 케어해다오, 이런 논리이죠. 그런 논리이긴 하지만 또 이면에는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이제 약소국들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작년에 이제 인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다 한국에 진출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증권 결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증권 거래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EU에서 EU에서도 지금 똑같이 그런 규제 동등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가 아마 올해쯤 인증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기준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24개의 원칙과 감독 당국, 즉 규제 당국이 지켜야 될, 감시 당국이니까 한국은행도 포함됩니다.
4개의 책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나라를 보시게 되면 다 뭐 4가 이제 최고 등급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죠. 계속 노력해가지고 등급을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영내에 금융시장 인프라 간에 연계하려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는 증권 결제. 예를 들면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원화로 일본 국채를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제가 쉽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별로 CSD라는 것은 센트럴 시큐리티 디파지토리, 그래갖고 이제 중앙 예탁 기구 이런 것들이 우리로 치면 예탁 결제원 이런 건데, 즉 증권의 결제를 담당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RTGS, 한은망 2개가 동시 결제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다른 통화끼리 엮으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화로도 일본 국채라든가 다른 태국 바트와 태국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살 수 있거나 그걸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망으로 치게 되면 ATM기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APN 허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얘기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제도의 감시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노력을,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지급결제 감시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급결제 감시 업무 중에서 이제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 즉 금융시장 인프라, 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망들, 그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 시스템들, 그리고 다른 또 신용카드 시스템,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에 대한 이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했는데 대체로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2015년 12월에 이제 개장이 된 거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원 달러 시장만 국내에 있었잖아요. 즉 원화하고 달러하고 직접 교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안 시장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로 예전에 일본 원엔 시장이 있다가 그 시장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원엔 시장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 위안화 시장하고 원화하고 위안화 시장이 서울에 만들어진 게 이제 2014년 12월 이렇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 또 상해에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지금 다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월 말 이쯤 되면 상해에서도 원위안 직거래가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그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기능을 한다고 아까 지급결제 제도 개요 설명할 때 드렸는데, 작년에 2개 은행들에 대해서 공동 검사를 했고요. 단독 검사는 한국은행은 없어요. 감독과의 공동 검사가 있고, 그리고 4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공동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액결제 리스크관리 제도 개편을 했는데, 아까 그림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소액결제망 전자상거래하고 인터넷 뱅킹 그 얘기를 할 때 개인 간의 지급 행위는 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청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에 차액결제 방식으로, 즉 은행들끼리 정산해야 될 차액만 계산을 해서 11시에 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벌써 시차가 개인 간에, 즉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해가지고 누군가에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은 바로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이 개인한테. 즉 이 돈을 먼저 지불한 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위험을 하루 이상 이제 노출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인데,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관대하게 차액결제에 대해서, 즉 시간이 지나서 뭔가 지불 행위를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관리됐었는데 새로운 국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줘야 될 금액 100%를 담보로 다 쌓아라. 그러니까 담보가 그만큼 쌓여 있지 않으면은 그런 차액 결제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액 결제를 즉 소액 결제망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담보를 쌓아야 될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100%까지 이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국은행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한 2017년까지 차액 결제를 위한 담보를 100% 쌓게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제도 개편한 것이 이제 연계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조금 어려워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체 지시를 하게 되면 수취받을 이 고객은 바로 자기 거래상호대행의 수취은행의 돈을 바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로 받고 금융결제원은 그 돈을 계산을 해갖고 그 다음날 11시에 차액 결제를 하는데, 그죠? 이렇게 가지 않고 바로 내가 지급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바로 한국은행에서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리고 이 돈을 수취은행이 돈을 고객에게 주면 이런 소액결제망을 안 타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만큼 또 리스크도 사라지고 그렇게 즉 거액 10억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이체를 할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100억을 예를 들면 자금 이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뱅킹으로 10억씩 10번 쪼개서 이렇게 결제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은행들은 그 다음날 차액 결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제도를 바꾸면서 100억을 한 번에 A라는 회사가 B회사한테 돈을 이체를 한다. 100억을 할 때 이체은행한테 그걸 하게 되면 그 정보가 한국은행에 오고 한국은행에 있는 A은행 계좌에서 이 고객의 계좌인 수취은행 B죠. 여기 계좌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다 사라져버리고 소액망을 안 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취은행은 그 받은 돈 가지고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좀 편리하게 좀 바뀌었죠.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이체할 일 있으면 이제 한 번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급결제 제도의 그 혁신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에 한 일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그 이슈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핀테크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국제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뭔가 중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작년에 올 연초에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 추진 전략, 즉 비전 2020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향후 한 2020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는망이 지금 현재 하는망이 지금 96년에 처음 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이제 됐는데 좀 올드하고 그 언어도 프로그램 언어도 조금 올드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뭐 붙이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망 재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모든 이제 참가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 전부 다 공동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는망 운영 시간이 현재 9시에서 5시 30분까지인데 이걸 좀 연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액망 중에서 일부, 지로, CMS 공동망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이체라든가 이게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안 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망들이 아직까지 조금 결제하는데, 이체하는데 소요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실시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액결제 시점, 오늘 차액결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소액망을 탄 결제는 그 다음날 11시에 차액결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리스크 노출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그 전에 좀 미리 조금 몇 번 나눠서 결제를 한다든가 좀 조기화한다든가 그럴 필요를 느껴서 그런 제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 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기술을 주로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것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기술을 가지고 어떤 데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또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세계 전략 목표를 세웠고요. 인프라를 좀 더 개선을 하자. 그리고 지역교제 혁신을 좀 더 지원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하자. 이제 이런 총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해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오전 전반부 세션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혁신 지원 차원에서 금융 표준화 부분도 좀 하려고 하는데 금융 표준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비대면 인증이라는 걸 개인 인증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갔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그걸 이제 대면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기존에 계좌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계좌를 트잖아요. 지금 비대면 개인 인증이 이제 허용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그 상대 거래 은행 하려고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휴대폰 인증을 하고 개인 인증을 휴대폰 인증을 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찍은 신분증 그거를 전송을 해주고 화상으로 그쪽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몇 가지 확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좌가 개설되는 거죠. 그게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을 인증해야 되는 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개인을 인증을 해줘야 될 그런 기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바이오 인증 기술들이 이제 그럼 개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그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얼굴이라든가 이런 홍채, 지문, 정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행동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바이오 인증 기술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런 바이오 정보들이 해킹 당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인증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은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분산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그 표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한국은행하고 몇 군데 관련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금융회사에서 바이오 정보의 반 조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3의 어떤 분산관리센터에서 반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결합하면 하나의 어떤 개인이 인증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게 기본적인 발상이죠. 근데 이런 바이오 인증인이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면에는 어떤 개인을 인식하는데 이게 보면은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의 홍채를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범죄를 지급교제와 관련해서 범죄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금융권의 공동 백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선 개념일 텐데 공동 백업센터라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지진, 사이버 이런처럼 아주 광범위한 국가 전체의 위기 수준과 가까운 그런 재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겼을 때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남부지방 어디인가에 지금 저희가 부지를 하나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런 백업센터를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해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래 결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재난이 생겼을 때도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게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인데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시행사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 포럼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급결제도 컨퍼런스 매년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 지급결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최근 지급결제 시장의 그 파라다임 변화와 발전 과제 이제 이런 주제로 작년에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리고는 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중앙은행들의 지급결제 시스템 현대화하는데 이제 같이 인발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형 지급결제 제도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개발형 시스템 구조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망이 인터넷 뱅킹 망이든 무슨 뭐 소액 결제 다양한 결제망들이 있어요, 그죠? 열 몇 개가 되는 소액 결제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들은 뭐 관의 주도든 뭐든 어쨌든 간에 그 은행들이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하는 망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그게 독특한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어떤 착착 그 은행들이 협조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핀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사실은 모바일 환경이나 스마트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위주로, 그 망이라는 의미는 결국 인프라 위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인프라 위주로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인프라를 다 뛰어넘는 뭔가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파트는 지급결제 동향과 결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조금 가볍게 지급 수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제 통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지급결제 제도 개요에서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하는망, 즉 거액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금융결제를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증권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고 외환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에서 다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대금 결제는 하는망에서 또 결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는 면이 있어요. 소액에서 되는 것들도 차액으로 또 여기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증권의 동시 결제이기 때문에 증권 자체 부분은 예탁결제원에서 결제가 되고 대금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결제가 되죠. 예. 그 부분이 또 중복이 되고 외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미있게 보실 만한 것은 이런 시스템별로 봤을 때 이 증권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증권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기간 간 RP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간 간 RP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RP라는 것이 환매 조건부 거래잖아요. 채권 매매 거래잖아요. 즉 사주는데 이제 팔 것을 전제로 사주는 거죠. 환매 조건부 거래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제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은행들이라든가 증권회사 이런 본인들의 돈이든 고객 돈이든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채권을 가지고 그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급결제 행위도 하고 그 돈으로 단기 자금으로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단기 자금 시장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실 시장이 콜 시장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콜 시장은 이제 은행 간의 단기 자금 시장이잖아요. 즉 딱 하루짜리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현금이 남는 은행들은 좀 빌려주고 필요한 은행들은 빌려 쓰고 그게 이제 콜 시장인데 거기에 증권사들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무담보 시장이라는 얘기, 담보가 없이 은행의 신용만으로, 즉 참가하는 기관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고
그걸 쓰는 거예요. 갚고 하는 그런 건데 증권사 같은 경우 상당히 페이버를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콜 시장에 참여를 하게 해줬으니 무한정으로 콜 시장에 그 많은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쉽게 이제 우리가 땡겨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달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기자금 시장이 콜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RP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즉 RP 시장은 담보부 시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콜 시장은 신용 시장이에요. 무담보 시장. 근데 그 RP는 담보 시장이기 때문에 무량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담보로 돈을 이제 그 채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채권을 잠시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쓰고 다시 그 돈으로 대사가면서 자기 채권을 돌려받고 이게 이제 RP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콜 시장에 대한 증권회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2012년부터 이제 제도 시행을 했는데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같이 주도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자본금의 일정 비율만큼만 참가를 해라.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증권사들이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들, 일부 대형 증권사들 일부 참가를 허용했지만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들은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제 자금줄이 마른 거죠.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돈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간간 RP 시장, RP. 즉,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단기 자금을 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기 시장, 기간간 R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아까 시스템별로 결제 증권 시스템이니 외환이니 뭐 거액이니 소액이니 이런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지급 수단이 되거든요. 지급 수단별로는 어떠는가 잠깐 보시면은 지급 수단별로는 이제 우리가 어음 수표가 있고 그리고 계좌 이체 방식이 있고 또 카드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하는망을 보게 되면 하는망이 일평균 결제되는 금액이 272.3조 원. 일평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은행들끼리 이게 주고받는 그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거의 80%. 우리나라 전체 규모, 결제 규모의 80%가 하는망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유의해서 보실 것은 어음수표, 대표적인 이제 장표 방식이라고 그러고 계좌 이체라든가 카드는 이제 전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표하고 어음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계좌 이체라든가 이런 지급 카드는 그래도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 장표 방식의 이런 지급 수단들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어음 수표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5만 원권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원권. 5만 원권이 2009년도에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10만 원권을 완전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속도로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면 이제 10만 원권은 자기압 수표가 이제 쓸모가 없어질 거예요. 5만 원짜리 두 장이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 불편한 수표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10만 원권은 사라지게 될 거고 재미있게 보셔야 될 것은 비정액권, 즉 수표에다가 금액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수표. 비정액권. 비정액권은 그렇게 줄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 즉 상거래하는 이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비정액권을 쓰거든요. 그래서 5만 원권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약소금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콜 시장에서 그 증권사들을 배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콜 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금투사들 콜을 차입한다고 그래요. 콜 차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콜을 차입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음을 발행하거든요. 그게 콜어음이에요. 콜어음. 그게 이제 약소금의 한 종류인데 그러니까 콜 시장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콜어음 발행이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전자어음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어음들을 자꾸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자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그 사업장들은 전자어음을 쓰도록 이렇게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자어음 부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부분은 뭐 특이할 것은 이제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적지만 규모는 적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급 카드 부분에서는 이제 지급 카드라고 얘기할 때는 신용카드를 얘기를 하고 또 직불형 카드 이제 이런 카드들을 얘기를 하는데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모바일 카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체크카드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체크카드가 이게 성장이 빠른 속도는 이제 소득 공제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보다 좀 더 많이 소득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현금 IC카드 2012년도에 이제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도 싼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거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망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 체크카드가 성장이 쉬우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랑 단말기를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같은 망을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런 직불카드라든가 현금 IC카드 이런 카드들은 망들이 좀 틀려요. 조금 그래서 가맹점 수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체크카드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급 수단별 보유 비율들은 이제 웬만한 카드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모바일 카드가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 같고요. 지급 수단별 이용 비중을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하고 결제 서비스 이용 비율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재밌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이게 40대 이상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적게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했었는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주목할 점이고 인터넷 뱅킹 결제 서비스 미이용 사유들은 대체로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도 작년에 했어요.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위에 있는 지급 수단 이용 행태도 마찬가지로 2,5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모바일 부분은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바일 결제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 구매 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조금 가야 될 길이 좀 많죠. 이런 부분들을 좀 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꺼리는 이유들은 아까 했던 그 인터넷 뱅킹하고도 비슷한 결과고 재미있는 거는 연령대별 모바일 금융 미이용 이유를 보게 되면 인터넷이 나이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고령화가 될수록 역시나 인터넷 사용하기 좀 미숙하고 구매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제 리스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일 수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별로 그냥 한두 개씩만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 첫 번째. 하는방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은 하는방 운영 시간 연장을 몇 번 했느냐, 결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운영 시간을 얼마나 연장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소액결제망에서는 이제 순이체 한도라고 했는데 오늘 또 차액결제 얘기를 또 드리겠는데 소액결제망은 무조건 차액결제예요. 차액결제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뭔가 하니까 지급해야 될 어떤 한 은행을 봤을 때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과 자기가 줘야 될 돈, 그 차액 했을 때 그게 순 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 채무가 일정 규모, 순 채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험 수준까지 온 횟수들인데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니까 특정 은행들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좌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제 리스크로서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심각한 상황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CLS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CLS는 외환 결제에서 나오는 말인데 CLS라는 것은
Continuous Linked Settlement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결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결제가 쉽지가 않겠죠. 나라마다 이게 서로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다 이렇게 했을 때 동시결제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겠죠. 동시결제를 할 수 있는 두 기관이 다 영업시간이 일치하는 그 시간대에 그죠? 그럼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 오후 한 4시부터 한 5, 6시 몇 시간 안 돼요. 그 시간대가 전 세계가 같은 시간대에 딱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어떤 은행이 하나가 끼어 있는 거죠. CLS라는 은행. 뉴욕에 있는 은행이에요. 뉴욕에 있는 CLS 은행이 나라들마다 동시간대에 통화별로 주고받아야 될 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각국의 중앙은행 계좌에서 동시에 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환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외환결제에서 생길 수 있는 동시결제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CL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동시결제를 이행해 주는 건 CLS밖에 없어요. 나머지 외환결제들은 동시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비율로 치게 되면 한 70% 정도가 이런 CLS 은행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되고 있어서 안전하고요. 페이먼트 vs 페이먼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화들 간의 동시결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좀 떨어졌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게 떨어진 이유는 2014년 말에 그 원 위안화 시장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위안화 거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국내에. 근데 위안화는 CLS 통화가 아니에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긴 한데 중국이 이제 중국다운 발상인 거죠. 중국 CLS 통화는 18개 통화가 CLS 통화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나라들은 다 여기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동시에 외환 거래가 생기게 되면 다 동시 결제가 되는데 위안화는 안 되고 있어요. 위안화는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불투명한 것도 있고 규제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LS라든가 이런 것은 미국 체계거든요. 미국 체계. 뉴욕에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외환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프레드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G2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종속되기 싫다라는 게 밑에 숨어 있죠. 그래서 가입을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청산은행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위안화와 그 지역 로컬 통화 그렇게 결제를 해요. 우리나라 서울 원 위안 시장에서의 위안화 결제는 어떻게 하냐면 교통은행이라고 중국이 이제 교통은행인데 그 교통은행이 청산은행 역할을 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거래가 늘다 보니까 좀 전체 시스템상에서는 조금 동시 결제가 좀 적어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죠. 증권 쪽에서는 증권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DVP라고 했었는데 Delivery vs Payment, 즉 증권을 인도한 사람과 돈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 동시에 결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리스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채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안 되는 채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지급결제 사이에 동향하고 뭐 이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인데 마지막으로 그 한국은행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급결제 제도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들 아까 처음에 모두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감시 부문. 한국은행은 이제 감시 당국으로서 이제 PFIMI라는 것이 국제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Principle for Financial Market Infra. 그러니까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지켜야 될 국제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종전자 지급 서비스 안전성 확보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감시를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늘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최근에는 신종전자 지급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의 그 리스크를 자꾸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비금융 기업들이 진출하고 또
또 핀테크 하면서 특징적인 것의 중에 하나가 신종전자 지급 서비스에서의 비금융 기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지급, 청산, 결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지급행위의 말단에 있어요.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대단하게 무슨 뭐 결제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결제 수단을 확인해주거나 개인 인증해주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런 기술들이에요. 뭐 어떤 플랫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리스크는 다 소액 결제잖아요. 일단은 다 금융결제의 망을 타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다만 충전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비금융 기업들이 고객의 자금을 보유해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튄다든가 상상하자면 그러니까 없던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영업이 지금 핀테크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은 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뭔가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뭔가 지금 선점 효과를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이제 사업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리스크가 이쪽 부분에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차세대 한은금융화 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은금융화 운영시간 연장 계획을 한다고 했었는데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턱없이 짧죠. 많이 짧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 일본, 뭐 홍콩에 비해서도 좀 짧아요. 그래서 일단은 점점 더 국가 간에 연계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연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한은망 같은 경우 좀 운영시간이 짧아서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차액 결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제가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즉 고객 간 자금 이체 이거 다 소액 결제를 얘기를 하는데 즉 금융결제원 같은 그런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제들 이런 결제들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이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내가 A한테 B한테 돈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에 딸려있는 은행들끼리도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이 총액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은행들은 결제 유동성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거래은행이 있는데 내가 지급 지시를 하면 여긴 바로 들어줘야 되니까 뭐 돈 마련할 시간도 없어요. 다음날 차액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장점은 신용 리스크는 없다. 그죠? 네, 신용 리스크는 없는 거죠.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유동성 부담이 무진장 크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스웨덴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나라들마다 조금 성향들이 틀린 거예요. 이건 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거래 규모로 쳤을 때. 그걸 전부 다 총액으로 은행들이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차액 결제를 하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리스크 노출 시간이 되게 짧아요. 우리는 그 다음날 오전 11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일중에 좀 여러 번 차액 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기화한다든가 시간을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 기준에서 차액 결제를 할 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담보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우리는 지금 30%만 쌓고 있는데 100%까지 쌓으라고 국제 기준에서 이제 이행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담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올해 했다는 연계 결제 시스템, 즉 거액으로 인터넷 결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소액망을 타고서 결제가 이르는 부분을 하는망에서 흡수해서 결제를 해버리는, 그러면서 차액 결제가 안 되게, 그러면서 하게 되면 담보 부담이 좀 줄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조금 좀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비상대응 능력도 좀 제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 없는 사회의 구현 가능성. 이제 왜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느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동전이 불편한 것도 있고, 여기 발행하는데, 그리고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이 뭐가 들겠느냐 싶지만, 사실은 은행들의 그 많은 주화들, 동전들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거부터 해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동전 발행 비용도, 주조 비용도 들고요. 또 불편하고요. 이제 그런 면들, 그런 것 때문에 뭐 동전 잘 안 쓰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동전을 점차 좀 줄여나간다. 줄여나가는 게 기본 방향인데,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느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마트도 좋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잔돈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잔돈을, 거슴돈을 받지 말고, 뭐 충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티머니를 주면서 티머니에 충전해 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충전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선불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지갑 또는 선불수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충전을 하는 형식으로, 혹은 어떤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잔돈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랑 조금 배치된다고 해야 될까요? 캐시백 서비스라고 신문에서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캐시백 서비스하고 이거하고 조금 어떤 역할, 어떻게 다른가? 캐시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유럽, 예를 들면 영국 같은데 테스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예를 들면 10만 원, 한 5천 원어치 사고 현금 10,000원을 주세요. 그래서 15,000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일정 금액 사고 나머지 필요한 현금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15,000원어치 결제를 하고 5,000원은 대금으로 나가고 1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이제 캐시백 서비스인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금융권에서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랑 조금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캐시백 서비스를 지금 금융권에서 하려고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ATM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캐시백을 하게 되면 ATM 조금 줄겠죠. ATM기들이.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ATM기 같은 때 돈을 빼려고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죠. 둘 다.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현금 소비 성향, 현금 보유 성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금 보유 성향 자체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동전 없는 이거랑 캐시백 서비스랑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된다면은, 예를 들면 동전으로 받아야 됐던 것을 충전 방식으로 쌓아두고, 그리고 이렇게 캐시백 서비스를 그런 충전된 것에서 빼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또 뭐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통화와 분산업장 기술 확산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통화 부분은, 디지털 통화라는 것은 이제 화폐가 가치가 이제 디지털화됐다 얘기잖아요, 그죠? 가치의 전자화, 그리고 지급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세 가지가 보통 이제 디지털 통화의 특징인데, 최근에 그 영란은행, 즉 BOE, 영국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 그쪽에서 디지털 통화를 분산업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발행을 실험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좀 파장을 일고 있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걸 통화의 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디지털 통화가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긴 한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든가, 그리고 거래를 하기에는 그 보안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하고 하기 때문에 이 통화로서의 공급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그런 걸 풀어버리게 되면 이 통화로서의 너무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참 그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확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통화라든가, 이게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을 하는데 통화 승수라든가 이런, 그리고 통화의 신용 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디지털 통화가 기존 통화를 이렇게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융정보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PFMI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내 지급결제 인프라 연계 논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M 형식의 그 연계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증권결제 시장에서 연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형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 중앙은행들, 개도국 중앙은행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고맙습니다.